자, 이번 시간 민법 계약 강론 파트요. 총론 말고 강론에서 기출된 부분들을 보면 증여가 2021년도에 40점짜리로 사례형이 나왔습니다. 17년도에 한번 555조 나왔었고 2021년도에 사례형이 나왔어요. 사례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1년도 사례 한번 볼까요? 21년 사례가 보면 제가 일단 요약을 했는데 이게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사례 문제를 좀 긁어올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좋다. 그래서 증여자가 탈북자예요. 탈북자. 그러다가 이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북한 음식점을 개업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80이 되니까, 그러니까 70 넘어서 70 다 돼서 우리나라에 넘어왔습니다. 탈북을 한 거예요. 80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롭다. 적적해지니까 남은 여생이 고민이 돼서 누군가가 진짜 이렇게 썼어요. 누군가의 의지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어졌다. 그렇습니다. 이해됩니다. 그죠? 그래서 갑은 음식점 개업 초기부터 한 10년 정도 함께 해온 종업원 을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엑스토지 요거 10억 정도, 시가 10억, 엑스토지예요. 토지, 아파트도 아니고. 아파트였으면 조금 부양 의무를 했을 텐데 어쨌든 엑스토지 토지를 줄 테니 이 토지가 그렇게 쓸모없는 불모지일 수도 있고 시가 10억 원 상당 엑스토지 어디 지방에 그럼 몇 평 정도 됩니까 이거? 그럼 어떻게 믿어 그리고 솔직히 그죠? 그래서 10억 어쨌든 엑스토지를 줄 테니 앞으로 자신의 부양을 해줄 수 있겠냐 제안을 했다. 그래서 을은 고민 끝에 갑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갑은 2019년 5월 10일 을에게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다. 그래서 물음 1번에서 보세요.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갑을 사이 이루어진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법적 성질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적 성질은 이 합의가 뭐냐 이거죠. 합의가 나와 있죠. 부담부 증여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법적 성질을 적는 거였습니다. 부담부 증여도 증여인데 뭐 어떻게 된다? 수증자가 일정한 급부 의무를 해야 하는 부담입니다. 그러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이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도 증여예요. 또 부담 자체가 증여에 대해서 대가 관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쌍무계약이 아니라 부담부 증여도 편무 무상계약이다. 입니다. 근데 자 부담부 증여에 대한 특칙이 있다. 559조 2항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을 진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부담 있는 증여에 대해서는 그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561조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10점짜리로 나왔어요. 10점짜리. 그 다음에 20점짜리로 자 물음 2에서요. 이렇게 나오죠.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증자 을은 2019년 12월 갑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만두고 날랐네요. 먹고 날랐다. 2021년 한 5월 현재까지 갑과 약속한 부양 의무도 하지 않았다. 다 2년 가까이 안 했죠. 억울해하던 굉장히 억울한 갑은 괘씸죄 엑스토지를 다시 되찾아오고 싶어한다. 갑이 엑스토지를 되찾아오기 위해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봐라. 그래서 여기서 수증자의 망은 행위 이게 556조입니다. 그래서 갑은 수증자의 망은 행위에 근거해서 증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결론 해지할 수 없다. 왜 그런다? 556조에서 말하는 그 부양 의무는 소위 증여자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율 쪽에 대해서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인데 이때 그 부양 의무는 누굴 상대로?
증여자가 직계 혈족이나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부양 의무지. 그러한 관계가 아닌 종업원인 경우에는 요 556조상의 부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부양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556조에 근거해서 자, 수중자 을의 망은 행위. 예. 수중자 을은 망은 행위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증여자는 을의 망은 행위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 갑은 해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이기 때문에 부담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판례는 어떻게 본다?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어떻게 된다?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니한 경우. 그때는 비록 증여 계약이 이미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행되었죠.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2019년도. 그러면 소유권 넘어갔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부양 의무의 부담 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갑은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이행하던 한 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를 결론을 내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10점짜리였고 20점짜리였고 그다음 물음 3에서 다시 10점짜리로 나왔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갑이 을에게 지속적으로 부양 의무 이행을 요구했다. 갑이 을에게. 근데 2021년 6월 7일 을은 견디다 못해. 짜증난다 이거죠. 부양 의무를 계속 요구했는데 이젠 짜증이 난다. 그래서 갑에게 갑과 을 사이에 기존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제안했다. 갑에게. 21년 6월 10일 갑도 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을 명의로 되어 있는 X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갑에게 원상회복해줄게. 토해줄게. 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예요? 소위 합의 해제가 이루어졌다. 합의다. 여기 합의는 합의 해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합의 해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한편 을은 X토지의 소유권을 갑에게 원상회복 해줬냐? 원상회복 해주지 않고 2021년 7월 10일 X토지를 다시 을의 병에게 매도하여 주었다. 그래서 2021년 8월 10일 병 앞으로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네요. 그러다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갑은 누굴 상대로? 병을 상대로 X토지 소유권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갑의 이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가 10점짜리로 나왔다 이겁니다. 지금 사안에서 뭐가 문제가 된 거죠? 문제 3에서의 쟁점은 해제와 제3자의 보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제, 즉 합의 해제로 인해서 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죠. 이러한 규정이 어디에도 합의 해제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래서 병이 X토지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소위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합의 해제에도 이 548조 1항 단서의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의 해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유의미한 판례가 하나 있죠. 자, 통솔과 판례에서 제3자의 범위에 대해서 이미 요 당사자 간의 합의 해제, 즉 해제의 의사 표시가 있은 이후에 해제 기한 말소 등기 이전이에요. 아직 을의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있기 이전에 을이 병에게 매매를 통해서 소위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 근데 이때의 제3자는 선의의 제3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도 이해관계에 포함시킨다입니다. 그래서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가 소위 해제의 의사표시 있기 이전에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 그리고 나아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서 더 나간 거죠. 그래서 제3자의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례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 3에서 물음 3에서 2번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에 있어서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 해제의 의사표시 이전에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이해관계,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서 우리 판례는 더 나아가죠. 더 나아가서 우리 통술과 판례는 제3자의 범위에서 해제 의사표시 이후 해제 의사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의 기한 그 말소 등기 이전입니다. 이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도 포함시킨다. 이게 통설 판례 입장이라는 거. 요걸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3자의 범위 쓰고 해제의 의사표시 있은 이후에 그 해제에 기한 말소 등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딱 병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서 어떻게 써야 된다? 병은 합의 해제 이후에 말소 등기 전입니다.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병이 선이라면 제548조 1항 단서에 제3자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병이 선이라면 갑은 병을 상대로 엑스토지의 소유권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음 사례를 통해서 20점, 20점으로 단문식의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민법 계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례가 길고요. 물음도 일단 지문이 길고 그 다음에 이제 20점짜리를 다시 10점, 10점으로 쪼개는 그죠? 또 작은 형식의 사례형 문제가 2021년도에 출제됐고 이러한 경향은 2022년도에도 이어질 것처럼 보인다. 아시겠죠? 그래서 2021년도가 부담부 나왔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매매, 그죠? 매매 혹은 임대차에서 나오겠죠. 사례형이. 도급에서도 2014년도에 사례형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22년도에 도급도 혹시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매, 그러니까 순위는 매매 임대차 혹은 도급에서 40점짜리 사례가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증여에서 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매매 혹은 임대차에 대해서 사례형 문제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단문도요. 1년도에 단문 어디서 나왔죠? 2020년도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왔고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15년도에 나왔고요. 20년도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왔고 16년, 17년도에는 임차권의 양도 전대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5년도에는 단문으로 준소비 대차가 나왔습니다. 준소비 대차. 그 다음에 자 사례에서 자 두 번째 사례 강론 계속 보면 19년도에 여행계약이 나왔고 14년도에는 위임이 나왔다. 그리고 2021년도에 뭐가 나왔죠? 조합에 대한 20점짜리 작은 사례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021년도에 조합에 대한 사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갑과 을은 음식점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현금 1억 원 투자하고 음식점 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 5대5 요거. 그러다가 조합원 중에 한 명이 갑과 대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동업계약을 하고 있는데 동업계약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동업계약을 탈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을의 탈퇴로 인한 갑과 을의 법률 관계, 그죠? 요 탈퇴로 인한 법률 관계 문제와 음식점에 식자재를 납품해온 병이 그 채권자죠. 갑에 대하여 대금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20점짜리 작은 20점짜리 작은 사례형으로 나왔다. 요거 2021년도에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6년도에 화해계약이 나왔고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기출되지 않았는데 나와줘야 할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대차인 것 같습니다. 소비대차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소비대차를 한번 정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소비대차. 그래서 핵심은요. 자, 소비대차에 대한 일단 개념. 의의를 적어야겠죠. 의의는 제 598조에 있다. 598조. 소비대차. 여러분,
의외로 소비대차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없다. 뭐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돈이나 쌀 등을 빌려 소비한 다음에 나중에, 자 보세요, 다른 돈이나 쌀로 갚는 겁니다. 다른 돈이나 쌀로 갚는 경우예요. 이걸 의의를 어떻게 적어야 된다? 자, 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차주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동질, 동종, 그죠? 동종, 동질, 동량의 것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늘 계약을 소비대차라고 한다. 그죠? 예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쌀 혹은 돈을 빌려서 소비하고 나중에 차주가 다른 돈이나 쌀로 갚는 경우에요. 포인트는 차주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게 아니다. 반환하지 않고 소위 동질, 동종, 동량의 것으로 반환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뭐와 구별된다? 사용대차와 임대차와 구별된다는 거죠. 그 사용대차는 뭡니까? 대주가 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을 약정하고, 그죠? 차주는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그죠?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이 사용대차. 소비대차는 그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동질, 동종, 동량의 것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이 소비대차다.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법적 성질, 당연히 법적 성질 뭡니까?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기 때문에 낙성, 불료식 계약이다. 그다음에 그 소비대차는 무이자 원칙입니다. 무이자 원칙. 특약이 있어야 이자부가 된다. 무이자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립 요건. 성립 요건입니다. 자, 첫 번째 소비대차의 성립 요건은 합의. 낙성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사자의 일정한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는 거예요. 합의만 있으면 성립된다. 그 다음에 목적물. 목적물은 뭡니까? 금전, 기타, 대체물이다. 근데 우리가 606조에 이런 규정이 있죠. 제 606조에는 금전대차의 경우 대주가 금전에 가름해서 약속보험, 국채 등의 유가증권, 기타 물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즉 대물대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 대물대차의 경우에는 물건의 인도시가액입니다. 그 물건의 인도시가액이 빌린 차용액이다. 이게 606조예요. 대물대차. 그래서 이 규정 자체는 소위 강행 규정으로서 위반시, 즉 물건의 인도시가액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에 위반한 당사자 약정은 차주에게 당연히 불리함으로써 효력이 없다까지요. 606조는 강행 규정이다. 그 다음에 성립 요건 적었고요. 그 다음에 편의상 읽어볼게요. 소비 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입니다. 그래서 599조와 601조네요. 그래서 파산이에요. 당연히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때 당연히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무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이자 소비대체와 해제권 601조예요. 601조 해제권. 그래서 이자가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당연히 목적물에 인도하기 전에, 그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목적물 인도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대차의 효력입니다. 소비대차 효력. 그래서 먼저 602조 대주의 의무와 차주의 의무. 대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죠. 첫 번째 목적물 소유권
이전 의무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해야 될 의무고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 이제 602조입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인한 이자부 소비 대차인 경우와 무이자 소비 대차인 경우로 나눠서 살펴봐야 된다. 먼저 자 무이자 소비 대차의 경우, 이자 없는 소비 대차의 경우는 당연히 차주는 이때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근데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대. 그때는 어떻게 된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을 준용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자부 소비대차. 자,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요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이자부 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 있다. 그때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자, 목적물에 대한 하자 담보요. 제 580조. 이런 것들 적어주면 좋다. 준용한다. 아시겠죠? 무이자 소비대차는 여기 써주면 되겠네요. 앞에다가 대주가 그 하자를 알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한다. 만약에 대주가 하자를 알고 있다, 그러면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규정이 준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주 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차주의 의무는 자, 첫 번째 차주의 의무, 목적물을 나중에 반환해야 되죠. 약정한 반환 시기에, 그죠? 반환 의무. 그래서 차주는 약정한 반환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동종, 그다음에 동질, 같은 품질이요, 및 동량이요,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환 시기에 약정이 없다. 반환 시기에 약정이 없을 때는 대주는 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할 수 있다. 최고하여야 하고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차주, 자, 이자 지급 의무. 이자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차주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겠죠.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때는 이자 지급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607조입니다. 제 607조 대물 반환. 대물 반환의 예약 규정입니다. 대물 반환. 그래서 자, 개념이요. 차용물 반환에 있어서 차주가 어떤 경우죠? 자, 요거 개념. 차용물 반환에 관해서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해 주겠다. 그것을 약정할 수 있다. 약정한 경우. 그때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 다시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607조 규정이거든요. 차용물에 대해서 반환할 때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해서 다른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재산의 예약, 띄어쓰기가 있거든요.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네.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이 100만 원이다. 이에 붙인 이자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그 재산 예약 당시 가액은 그 차용액과 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취지 자체는 부당하게, 그죠? 부당하게 차주의 소위 불리한 지위를 이용해서 대주의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리 금지, 폭리를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 자체는요, 그대로 있는 동질, 동량, 동종의 물건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그 차용물에 가름해서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할 때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은 빌린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 넘지 못한다는 규정 자체는
차주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한 대주의 부당한 폭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효과는 제 608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당연히 607조에 의해서 그 607조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 약정으로서의 차주에게 불리한 그 예약 자체는 효력 자체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 607조에 반한 그러면 어떠한 명목이라더라도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다? 그럼 무효다는 거죠. 무효라고 본다. 우리 판례는 무효이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 담보 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됐죠. 어쨌든 그 효과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대차에 대한 규정 598조부터 대물변제 예약까지요. 중요한데 중요한 내용이 단문으로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